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마스크, 극과 극, 조기 치료, 바다 열차인데요. 먼저 조기 치료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4월 20일 방송된 2022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 관련 단어입니다. 봄날의 기적은 저소득가정 장애 아동의 의료 지원을 위한 모금 방송인데요. 이날은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의 골든타임을 주목하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8살이 된 현진이는 또래의 건강한 아이와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마다 동네 병원 가봤거든요. 사진 찍고 CT 찍고 MRI 빼놓고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왜 아픈지를 모르겠대요. 생후 3일 만에 개복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수술을 견뎌내야 했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근처 병원을 가지만 오늘처럼 상태가 심각해지면 서울로 향하는데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에도 이상이 없고 그런데 얘는 통증이 있다 그러고 이 걱정이 심해져 뭔가 결과가 나와야 속이 편한데 통증의 원인이 만약 성장판 이상이라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희귀 질환자인 현진이는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데요. 수술비에 재활치료비까지 아빠 경곤 씨의 외벌이로는 사실 많은 것을 해주기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도 빼줄까? 알았어. 가연이 힘들어? 에이포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65,000명 중에 이제 한 명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두 명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희귀 질환이에요. 머리 모양과 구강 구조가 뒤틀리고 손발 합치증까지 나타나는 에이퍼트 증후군. 지금까지 받은 수술만 22차례. 하지만 몸은 불편한 것 투성인데요. 발가락이 땅에 닿지 않아 걷는 것도 힘이 들고 혼자 물을 마시려 컵을 잡는 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가연이 지금까지 수술했던 수술 기록 보고 있는데요. 한 22번, 한 번, 두 번 정도 됐어요. 일정이 잡히고 할 때마다 진짜 가연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 걱정되는 마음이 많아서 그냥 무사하게 입원도 잘 넘겼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가연이와 가족이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보내주세요. 장애 아동이 처한 현실과 함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알린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들은 봄날의 기적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좀 전형성이 있는 방송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금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뭐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방송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더 부각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심정 같은 것들도 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연이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연을 털어놓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던 옆에 그 가연이 오빠가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이 굉장히 짠하게 왔거든요. 힘든데도 그렇게 참고 있었다는 게 내가 슬펐어. 엄마가 힘들었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부분들도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희귀병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진이 사연 보니까 이런 아이도 역시 지원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기 치료의 중요성, 이 기간을 놓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더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환기의 효과가 되게 강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송에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 말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방송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SNS를 통해서 같이 연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릴레이에 동참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인공이 아동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린이들도 이런 연대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연대 참여를 좀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MBC가 2018년부터 이 봄날의 기적을 계속 연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만든 일회성 특집 방송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해 이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 아동들과 또 해당 가정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도 있고 또 고유한 정체성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금 방송에서 종종 보면 많은 사연들을 소개하고 또 출연자들이 나와서 이제 무대를 많이 구성하다 보면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날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이 현진이와 가연이 이 두 아이의 사례에 좀 더 집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그 가정의 문제점들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해서 사연자와 가정을 돕는 데 있어서 그 시청자들의 욕구나 의지를 잘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런 모금 방송 보면서 이제 매번 드는 생각은 이런 성금 방송이 뭐 산불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뭐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일회성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애인을 돕는 것은 일회성으로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뭐 시스템이나 제도로서 하는 것이고 사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것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를 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니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요구를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애인 특별 방송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이 장애인에 관련된 주제를 방송을 통해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마스크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달 23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김민욱의 지구 한 바퀴 코너에서는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마스크의 주성분이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폐마스크를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 대부분 한 번 쓰고 나면 그냥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에도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어 분해된 데에만 수백 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2개, 3개, 4개. 잠깐 사이 혼자서 6개의 버려진 마스크를 주었습니다. 방역용 마스크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 즉 플라스틱입니다.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 지난 2년 동안 이 수로에 버려진 마스크는 강과 바다의 생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주운 폐마스크가 35장. 유 씨가 지난 2년 동안 주운 마스크는 10,000장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진 마스크는 100억 장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매달 1,000억 장이 넘는 마스크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은 2020년부터 폐마스크를 재활용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그런 마스크 쓰레기를 목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뭔가 자원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도 나섰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한편에 놓여 있는 폐마스크 수거함. 이 정도면은 한 600~700장 정도는 수거가 돼 있습니다. 용인시청에 설치된 수거함은 거의 꽉 찼습니다. 이 수거함은 한 마스크 재활용 추진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 상계동 아파트 단지와 한 대기업의 전국 각지 사무실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수거된 마스크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를 재활용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합니다. 감염 우려 때문입니다. 시범 사업을 7개월 동안 했는데 위생의 문제라든가 오염의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 마스크는 계속해서 버려질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만큼 지구를 지킬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를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마스크가 재활용된다니 놀랍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수거와 재활용을 적극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건 문제 없겠지만 의료 관련 제품인 만큼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도 있을 텐데 재활용품에도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정부에서 폐기를 하라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재활용이 되는 마스크와 아닌 걸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처럼 마스크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와 함께 감염 우려에 대한 댓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스크 매일같이 쓰고 버리면서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100억 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세계 수준이 되면 이제 조 단위가 아마 될 텐데 정말 굉장히 큰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 마스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소개라는 것이 또 유익한 정보이기도 했고 그것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좀 짧은 리포트다 보니까 약간 형식상에 있어서나 좀 관점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댓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폐 마스크 활용에 있어서 그럼 이제 감염 문제라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체 분께서는 7개월 동안 해봤지만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험상 이것이 감염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감염의 위험도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합리적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이 방송의 이제 어떤 한계이긴 하지만은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 대안을 얘기해줬다는 면에서 첫걸음으로서의 리포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이슈 같은 것들을 다룰 때 주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고발 위주 보도가 많잖아요. 물론 굉장히 필요한 보도이긴 하지만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어떤 기후 우울증 같은 것들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일상에 천착한 그런 눈높이의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해결 방안도 자연스럽게 어떤 일상에서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아파트처럼 굉장히 친숙한 공간에 수거함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마스크를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시청자들도 관심을 갖게끔 독려하는 그런 효과를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방송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코로나19 겪으면서 마스크에 대한 약간 상반되면서도 이중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마스크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환경오염의 또 주범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마스크 재활용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뉴스 가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시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지자체와 재활용 업체가 협력하는 사례를 통해서 이 폐마스크 재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폐마스크 재활용을 도입을 해서 실현할 수 있을지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극과 극인데요. 이번 키워드 정덕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19일 방송된 호적메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딘딘 씨와 큰 누나의 어색한 하루가 전파를 탔는데요. 극과 극 성향인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단골 떡볶이집에서 똑같은 입맛을 인증하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아 미치겠네. 야 차라리 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 왜 겁을 먹어? 어색하니까 숨 막혀서. 안녕하세요. 저는 딘딘의 7살 차이 나는 큰 누나 임마리입니다. 엄마도 되게 자주 오는데 여기? 각자 들어 각자. 따로 살 거야? 일단 골라. 여기 아몬드 크로상이 맛있어.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알았어. 난 아예 빵이 이렇게 그냥 기본 그냥 그래? 빵에 빵. 저런 게 우유랑 먹으면 맛있으니까. 몰랐네. 난 흰우유를 안 먹잖아. 흰우유 못 먹는다고? 나 흰우유 못 먹어. 나 흰우유 먹는 거 본 적 있어? 나 한 번도 안 먹어. 중요한 게 누나가 흰우유를 못 먹어요. 몰랐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좀 보자. 난 떡볶이를 안 먹어. 왜 갈라? 왜 갈라? 원래 갈라서 개인 거야. 와, 떡볶이도 따로 먹는다고요? 와, 분식집에서 저렇게 따로 시켜 먹는 건 처음 봐요. 근데 임세리랑 여기 안 왔던 것 같은데? 왔나? 난 여기를 네 친구들하고 왔지 거의. 친구들하고만 오지. 친구들하고. 여기를 내가 왜 가족들하고 와? 우리하고 나는 세리하고 왔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순대. 왜 좀 하나만 먹자. 이럴 거면 순대 안 맛있어. 시키고 간만 달라고 그러지. 나도 순대 안 먹는데. 나 순대 안 먹어. 나도야. 순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야, 이걸 왜 둘이 먹고 있는 거지? 계란 넣겠네, 너도. 진짜 여기 넣게. 아니, 스마일은 넣게야지.
와, 저것도 깜짝 놀랐어. 야, 그래서 물보다 피가 진하다 하죠. 맞아요. 다른 듯 닮은 남매의 모습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내 남동생 보는 것 같네요. 말투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누나 아니고 그냥 이름 부르는 것도 어쩜 똑같은지. 좀 틱틱대긴 해도 이 남매 너무 재밌다. KTX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남매네 할 것 같음. 케미가 없는 것 같은데도 케미 넘치는 남매 사이는 처음 봅니다. 현실 남매의 리얼한 모습을 보며 재미를 느꼈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번 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딘딘 씨가 처음부터 흔히 바람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VCR 보는 것 자체를 좀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모양새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전에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불편해할까? 그 궁금증이 저는 빵집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빵 취향도 모르고 뭐 빵 고를 때도 그냥 각자 쟁반 나눠서 남처럼 빵 고르고 이들이 서로 약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어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하지만 이날 방송에 저는 이제 가장 큰 재미는 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르다, 우린 잘 안 맞아, 이걸 계속 합리화해 왔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보니까 식성이 비슷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찐남매라는 그런 반증하는 장면이 이어져서 저는 전체적인 에피소드의 구성상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사실 호정메이트의 시청자라면 그 딘딘 씨 가족의 서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방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구전설화의 주인공을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킨 방송이었는데, 둘이 이런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적인 공간을 찾아가기보다는 빵집이나 떡볶이처럼 일상적인 공간을 찾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한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이 에피소드가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두 남매 사이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어떤 그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남아선호 사상, 이런 어두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딘딘 씨도 본인의 입으로 밝혔지만 어떻게 가족이 그 막내 아들을 대하는지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가족 갈등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그에 대해서도 이제 억지로 봉합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어떤 가족 예능과 차별화된 호적 그 메이트만의 장점이 이제 잘 드러난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딘딘 씨는 프로 방송인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큰 누나와 사실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관계라고 밝히면서 나오게 된 건데,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경규 씨랑 계속 비교했어요. 야, 우리 집보다 더 심하네. 신우이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생이 우럭탕을 좋아한다고 우럭 사왔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관계의 재미들을 딘딘 씨가 좀 끌고 갔다. 그다음에 조금은 이제 느슨해진 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호정메이트가 지금 방송이 여러 번 되면서 이제 거기서 약간 긴장감을 좀 올려준 부분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다열차인데요.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24일 방송된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관련 단어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북한의 동해 바다 열차를 이용해 평양에서부터 두만강까지 달리는 여정을 담았는데요. 금강산과 원산, 신비의 돌강까지 북한의 아름다운 여행지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북한 철도 여행. 네, 평산과 사리원, 상주, 중앙을 걸쳐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기차표를 예매할 시간이 됐습니다. 외국 여행객들도 쉽게 보지 못하는 여행지라고 하는데요. 미지의 북한 여행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기적의 오디세이. 지금 달립니다. 첫 목적지, 바로 그 유명한 금강산에 갑니다. 지금은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없지만 구릉현 코스는 금강산에서도 최고의 등반길로 불리는 곳입니다. 울창하고 청명한 계곡길을 지나면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걸요? 예, 구룡폭포입니다. 다시 기차는 달립니다. 물론 출출함도 당연히 마주하게 됐죠. 언니 한번 먹어봐. 맛있니? 승객들도 들떴습니다. 맛있어요. 저 바다다. 응? 바다. 바로 코앞에서 바다가 함께 달리는 기분이죠. 바다 열차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원산은 북강원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관광 도시입니다. 이런 데 오면 생각나는 것 두 번째, 당연 싱싱한 동해 해산물이겠죠? 대합조개부터 불고기 해드리겠습니다. 조개로 불고기를요? 눈 맛이 기본이라고. 대신 알코올을 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예. 알코올은 왜 뿌립니까? 저게 알코올을 뿌리면 그 질긴 맛이 좀 감춰질 수 있습니다. 조개들의 알코올 목욕과 함께 시작되는 불쇼. 아, 그래서 불고기였군요. 불쇼가 끝나니 어느새 노릇노릇 구워졌네요. 북한에서는 밥조개라 부르는 가리비, 실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길 맛있구나. 아예 달고. 그냥 똥에마다 저기 맛이 정말 이겁니다. 이거. 이제 소화를 시키기 위해 산을 탑니다. 여기가 이거 돌강의 시작점입니다. 이거 돌강이 아니라 그냥 돌무더기. 설마 이게 단은 아니겠죠? 야, 이거 멋있구나 이거. 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강. 어떻게 이런 형태의 자연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빙하 시기를 걸쳐 이렇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가 약 60m, 이 길이가 거의 800m 이상으로 됩니다. 한반도의 동쪽 끝을 향해 달려온 기적의 오디세이. 과연 동해 바다 열차, 다음 기차역은 어디일까요?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귀한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 하면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와 선입견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다큐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깼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제 칭찬하고 싶은 건 차태현 씨의 내레이션. 아주 적절하게 친근한 목소리로 마치 본인이 여행하는 것처럼. 선풍기를 들고 있는 저 학생에게 물어볼까요? 저 어느 학교 학생인가요? 청량제육학원에 다닙니다. 등교할 때도 전차를 자주 이용하나 봐요. 차 타고 다닐 때도, 대도전차 타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본인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어붙인 점은 남북한이 영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북이 좀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 서로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걸 담는 영상,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소개돼서 소통의 물꼬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방송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제 좀 해소시켜주는 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하고 있는 젊은 여성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놀랍지만은 사실 그 게임을 만드는 어떤 인프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좀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북한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어디로 뭐 여행 갑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차표를 끊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북한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분명히 어떤 희소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있고, 근데 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찍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프로그램 내적으로 설명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좀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북한은 이렇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네 하고 그냥 끝날 문제인지, 이것이 그냥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어떤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혹시 가려지는 것은 없는가.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이제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죠. 아는 바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제약되어 있었던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철도라는 주제 자체가 분단의 굉장히 유명한 상징이잖아요. 끊기지 않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지닌 그 철도를 주제로 선택해서 우리가 남북이 정말 통일이 된다면 단순히 우리 같은 민족끼리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도 보여준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가 됐지만 최초로 공개되는 풍경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다큐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 또 평범한 여행객의 시선으로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같은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동질감을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전달한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되게 후속 편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다큐멘터리로서의 가치를 높였다는 호평들 나눠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북한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